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미국 정부가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본격적으로 부과한 가운데 4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됐습니다. 한국의 4월 대미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8% 줄고 무역수지 흑자 규모도 9억 달러 줄었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달부터 25% 관세가 매겨진 자동차의 경우 4월의 대미 수출액이 작년보다 16.6%나 줄었다고 하는데요. 일단 산업부에서는 관세 등 복합적인 영향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 행정부가 내일이죠. 5월 3일부터 부과할 예정이었던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를 완화하겠다고 밝혀서 국내 자동차 업계에 조금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관세 정책이 자동차 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잠시 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MZ 부부들은 자녀 명의 증권 계좌를 만들어주는 등 자녀들의 경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합니다. 세계적 부자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철학과 방법론을 엿볼 수 있는 책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사퇴로 네. 그 직무대행을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맡게 됐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김범석 대행이 주관하는 거시경제금융현안회의가 네. 오늘 처음 열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열렸고요. 거시경제금융현안 회의, 이른바 F4 회의라고 하죠. 김 대행이 이제 F4 회의를 오늘 처음 주재를 했고, 회의에는 원래 고정 멤버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습니다. 네. 김 대행은 관세 충격으로 경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고 새 정부 출범에 한 달 남은 상황에서 최상목 전 부총리가 탄핵 소추 추진으로 불가피하게 사임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증대된 정치적 불확실성이 금융 외환시장에 주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 F4 회의를 중심으로 24시간 비상점검 대응 체계를 지속 가동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김 대행은 이어서 또 확대 간부 회의도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이 대외 신인도 사수와 관세 충격 최소화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추가 경정 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서 시급한 현안 대응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경제사령탑이 부재한 상황이 됐는데, 네. 지금 미국 관세 대응부터 풀어야 될 숙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좀 우려됩니다. 예. 네. 현실적으로 제대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미국의 관세 협상만 보더라도 최 전 부총리 본인이 직접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른바 7월 패키지 딜에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장본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승부처라고 볼 수 있는 세부 협상을 잘 지휘해서 정말 7월까지 패키지 안을 만들어야 되는 그 과정에 있는 최고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최고 책임자가 이제 사라진 점은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협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고요. 지금 추경도 문제죠. 내수 부진 때문에 정말 어렵게 추경 편성해서 가까스로 국회 통과해서 이제 집행을 해야 되는 차례가 됐는데, 네.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긴급한 현안을 제쳐두더라도 우리 경제가 또다시 이런 사령탑 부재에 직면했다는 거는 나라 밖에서 보는 대외 신인도에 큰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네. 단기적으로 금융 외환시장 불안 실제 나타나고 있죠. 오늘 정규장 원달러 환율 외환시장에서 시작하면서 16원이나 오른
1,437원으로 환율이 튀어오르면서 네. 이런 불안감을 또 반영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최 전 부총리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등을 이렇게 거치는 과정에서 대행의 대행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최 전 부총리가 제일 신경을 썼던 게 국가 신인도 관리. 여기에 총력을 쏟았었고 네.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을 좀 안정시키는데 이런 정책 역량을 집중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최 전 부총리가 사퇴를 했으니까 아무래도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해외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불안해할 겁니다. 그들의 판단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가 상당히 걱정입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네. 넉 달째 2%대 상승률 이어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4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됐고요. 1년 전보다 2.1% 상승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하반기에 들어와서 1%대로 떨어졌고 12월까지 1%대를 유지하다가 이제 올해 1월에 2.2%로 올라선 뒤에 이제 4월까지 넉 달째 2%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물가 상승률 2.1% 이 자체는 그렇게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는 수치입니다. 문제는 이제 특정 부분의 물가가 여전히 높다라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가 높다라는 게 이제 문제죠. 물가를 구성하는 주요 항목들 가운데 우리가 에너지로 분류를 하는 석유류 물가는 지난달에 국제 유가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 영향으로 1.7% 떨어지면서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가공식품 물가가 껑충 뛰었어요. 가공식품은 4.1% 올라서 전체 물가를 0.35%포인트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1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기도 했고요. 네. 가공식품이 이렇게 뛴 게 작년 연말부터 당시 이제 고환율이 환율이 쭉 튀어오르면서 이 고환율이 시차를 두고 이런 수입 원자재 가격에 이제 순차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물가 상승폭을 점차 확대하는 모습이고요. 또 지난달에는 농축수산물 물가 보면 1.5% 올랐는데 축산물과 수산물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축산물은 4.8% 올랐는데 이게 33개월 만에 최대폭의 인상이고요. 수산물은 6.4% 올랐는데 2년 1개월 만에 최대폭이었습니다. 그래서 외식 물가도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지난달에 3.2% 올랐는데 작년 3월 이후 13개월 만에 이것도 최대 상승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근원 물가도 지난달 많이 올랐다고요? 네, 이게 좀 더 눈이 가더라고요. 그 근원 물가라는 게 이제 가격 변동이 심한 식료품이나 농산물, 에너지 가격들을 제외하고 물가를 측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물가의 구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지난달에 그 근원 물가가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로 보통 나눠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OECD 기준 인 근원 물가 지표가 있습니다. 이거는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건데 이 지수는 2.1% 오르면서 7개월 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섰고요. 또 다른 근원 물가 지표가 이제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게 있는데 네. 이건 2.4% 오르면서 전달이 2.1%였습니다. 그러니까 상승폭이 상당히 좀 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조적인 물가 상승 압박이 커지고 있다. 이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고객들의 유심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이 신규 가입을 중단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발표했습니다. SK텔레콤 직영점을 포함해서 전국 2,600여 개 T월드 매장에서 오는 5일부터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체용 유심 부족이 해소될 때까지 이렇게 신규 가입자 모집 번호 이동을 받지 말라는 당국 행정 지도가 어제 있었습니다. 네네. 이것에 따른 조치이고요. SK텔레콤은 이 유심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T월드 매장은 신규 고객 상담은 중단하고 유심 교체 업무에만 집중할 예정이라고 네.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이 신규 가입 중단 조치는요. 직영점뿐만 아니라 판매점 그리고 온라인 유통 채널 전체에도 다 해당이 되고요. 네. 이 기간 발생하는 매장의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회사가 보전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SK텔레콤은 또 유심 교체 전에 안전 조치로 지금 가입하라고 유심 보호 서비스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그 가입자가 직접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약관을 변경을 해서 고객이 별도로 가입 신청을 하지 않아도 네. 자동으로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자, 이번 해킹 사태로 SK텔레콤 이탈한 고객이
꽤 늘었죠. 네, 많이 늘었습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요. 지난달 SK텔레콤에서 다른 통신사로 이동한 고객이 23만 7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월과 비교해서 네. 87%나 급증한 규모입니다. 어제가 5월의 첫날이었죠. 어제도 SK텔레콤에서 가입자 3만 8,700여 명이 빠져나간 것으로 그렇군요. 집계됐습니다. 네. 해킹 사태가 본격적으로 알려진 이후 지금 가입자 이탈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는 이런 추세인데 때마침 또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가 보조금 규모를 늘리면서 가입자 유치에 또 주력하는 이런 때는 모양새. 이때다. 네, 인가요? 그렇죠. 예. 아울러 이제 유심 부족 사태가 해결되기까지 지금 신규 가입을 받지 않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SK텔레콤의 가입자가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통신 3사 있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5대 3대 2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그랬군요. 네,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사태로 SK텔레콤의 1위 사업자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4시 16분입니다. 우리나라 4월 대미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6.8% 감소했습니다. 미국이 지난달 3일부터 수입 자동차에 관세 25%를 매기고 또 같은 달 5일이죠. 그때는 이제 그 모든 국가의 품목 대부분에 일괄적으로 붙는 10% 기본 관세를 발효한 후에 관세 영향이 본격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건데요. 특히 지난해 대미 수출 1위를 차지하던 자동차가 두 자릿수 감소율을 나타내면서 지금 수출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입니다. 자, 관세로 인한 피해 얼마나 커질지 국내 자동차 기업들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문수 현대차증권연구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동차 관세가 그러니까 지난달 그러니까 4월 3일부터 25%의 관세가 부과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우리 산업통상자원부가 4월 대미 수출액을 발표했습니다. 역시 자동차 수출이 직격탄 맞은 것 같은데요. 일단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 뭐 자동차 품목별 관세 25% 세율을 이제 얻어맞은 셈이니까요. 네. 뭐 자동차 현대차가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 중에서는 수익성이 제일 좋은 브랜드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겨우 두 자릿수 정도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현대 기아 합쳐서. 네. 근데 25% 관세를 얻어맞은 셈이니까 사실 이제 수출에서 남길 수 있는 뭐 웬만한 마진은 이제 더 이상 이제 받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상당히 뭐 피해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구체적인 수치는 지금 갖고 나오진 않으신 것 같고요. 네. 네. 그 미국이 이제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이제 부과하기로 한 게 그 관세 수입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하기로 한 이 관세 영향이 앞으로 그럼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해서 좀 이제 네,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네, 일단은 이것을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미국 시장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하나는 이제 국내 자동차 기업인 현대 기아차 입장에서 말씀드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시장을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땐 미국에서 100대가 판매된다고 저희가 본다면 미국에서 생산되는 차량의 대수는 65%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100대를 생산할 때 65대밖에 미국에서 네. 생산하지 않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USMCA 그러니까는 예전 나프타죠. 나프타 체제 안에서 그리고 또 FTA 국가 간의 관세는 0%였기 때문에 네. 자유롭게 미국에서 생산해서 인접 지역으로 수출도 했고 우리나라로 수출도 했고 반대로 멕시코, 캐나다, 한국에서도 수출해서 미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뭐 관세가 작동한다고 저희가 전제를 하면 그 100대 중 65대를 다 이제 미국 시장 안에다 쏟아내야 될 겁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그 100대가
크게 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저희가 전제를 하고 보면 35대는 어딘가에서 수입을 해와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여기에 25%의 관세를 때리게 되면 네. 실질적으로는 미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의 네. 한 8에서 9% 정도의 가격 인상 요인이 생기거나 네. 마진의 하락 요인이 생기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네. 결국에는 뭐 완성차 업체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뭐 어떤 형태로든 소비자들에게 가격의 형태로 전가를 한다고 저희들이 본다면 결국에는 뭐 수요도 감소할 수 있고 미국 안에서의 가동률은 높아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땐 자동차 업체들의 가동률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을 좀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고요. 네. 국내 기업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현대기아차 작년 기준으로 미국 현지에서 생산한 대수가 80만 대가 조금 안 됩니다. 잠깐만요. 현대 기아차가 네, 미국 얼마큼? 현지에서 생산한 대수가 80만 대가 조금 안 작년에요? 됩니다. 네, 네. 판매된 대수가 170만 대니까요. 네. 시장 평균보다는 생산을 대체할 수 있는 비율 자체가 상당히 좀 낮겠죠. 하지만 이제 작년 말부터 미국 신공장 가동이 새롭게 들어가서 네. 이게 30만 대 생산 능력을 목표로 하고 있고 네. 얼마 전 뭐 백악관 발표를 통해서 50만 대까지 생산 능력을 늘리겠다고 했으니 네. 이것들을 감안하고 본다면 대체할 수 있는 비율은 좀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0만 대 중에 80만 대를 작년에는 생산을 했지만 네. 신규 공장이 가동된다고 했을 때는 최대 50만 대까지 추가 생산이 가능한 상태고 네. 아무래도 관세 때문에 수입이 좀 녹록지 않다고 했을 때는 뭐 주말 근무라든지 특근 등을 통해서 생산량을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데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한 155만 대 네. 정도 생산이 가능한 셈이니까 네. 실질적으로 170만 대가 계속 수요가 유지된다고 전제를 하고 본다면 15만 대 정도가 아마 관세에 노출돼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렇게 풀 가동하고 여러 노력을 하면은 관세 노출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네. 줄어들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시군요. 일각에서 네. 저희 뭐 애널리스트들이나 시장에서 걱정을 하셨던 이제 숫자들은 뭐 현대차 기준 뭐 4조, 네. 뭐 기아차도 한 3, 4조 정도 영업이익에서 훼손이 있을 거다라는 관점으로 이제 좀 보는 시각들이 있었습니다. 분석으로.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전제 자체가 작년에 미국에서 수입했던 양들 의 단순하게 25%를 완성 잡지들이 다 온전히 진다는 전제 하에서의 그렇게 이익 감소 이제 러프하게 했을 때. 네. 양이었기 때문에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생산지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신규 공장 가동을 통한 뭐 관세 노출도를 낮추는 작업들 이런 것들이 좀 지속적으로 된다면 뭐 당장은 힘들겠지만 이제 가동이 올라오는 구간 안에서는 이 관세된 노출도를 좀 줄일 수 있을 만한 여지들은 있을 것으로 네. 생각은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내일부터 원래 이제 25% 부과할 예정이던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요. 이것도 그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지 않았나요? 지금 관세에 대해서 관세율도 계속 바뀌고 네. 나라별, 국가별 또 품목 관세, 개별 관세 너무 복잡해가지고 맞습니다. 청취자분들도 어느 정도 쫓아오다가 이제는 지금 거의 아예 모르겠다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지경인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완화 조치가 왜 나왔는지 일단 얼마가 나왔는지가 궁금해요. 완화가 맞는데요. 네. 사실 그 현지에서 조립하고 생산한 차량에 대해서 네. 이 판매가의 15%만큼을 관세로 상쇄시켜 주겠다는 취지의 완화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25% 관세를 받고 있고요. 네. 권장 소비자가의 15%만큼 미국에서 생산되는 것들에 대한 관세 적용을 먼저 해준다고 하면 3.75% 정도만 이 관세에 대한 효과를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되는 셈이 좀 이해가 잘 됩니다. 안 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수입되는 차량에 대해서 25% 관세를 내는데, 때린다고 얘기를 했죠. 원래, 네. 그런데 미국 현지에서 생산되고 조립되는 차량에 대해서 네. 15%만큼 관세를 상쇄시켜 주겠다고 지금 근데 얘기를 하는 처음에는 셈이니까. 환급해 준다 그러지 않았나요? 네, 그러다 그러니까 이 다시 상세로 바꿨어요. 크레딧을 주면서 그 관세 효과를 상쇄시켜 주는 효과가 옵셋을 있기 한다. 때문에 제가 네. 이제 상세라는 표현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상세 비율도 조정을 해서 한다면서요? 네, 첫 해는 15% 비율로 네.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10% 비율로 이제 무관세를 한다고 한 셈이니 네. 실질적으로 25%에 15%는 한 3.75%.
그다음에 25%. 맞습니다. 네. 그리고 25%에 10%에 대한 무관세니까 2.5%.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이 관세 완화의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셈인 그래도 거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뭐 그렇죠. 안 하는 네.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네. 25%에서 3.75 낮추니까 20% 초반으로 가는 거고. 네. 근데 그 다음에는 2.5% 낮추는 거니까 22.5%가 되는 맞습니다. 거고. 하지만 이제 그 관세 폭 자체가 그 완성차 업체들이 낼 수 있는 수익성의 수준을 이미 충분히 뛰어넘은 수준에서 관세율이 얘기가 되고 있죠. 네. 그 완성차 업체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준이 영업이익률이 네. 뭐 기껏해야 10%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이를 뛰어넘는 관세율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네. 뭐 그 안에서의 상세는 실질적으로 크게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손해라는 거죠. 네, 영업이익이 맞습니다. 안 난다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 완화 조치가 우리나라 기업에 뭐 당장 무슨 이익이 되거나 이런 느낌을 못 받는데 어떻습니까? 분석을 조금 더 해볼까요? 사실 그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사실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다 대변을 하고 있죠. 네네. 현대차, 기아차 투자하신 분들 중에 사실 이제 손해를 안 보신 분들이 없으실 테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관세가 작동한다는 취지 하에서의 그 어떤 뭐 가정들이 뭐 자동차 업체들에게 긍정적이라고 방향을 향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만 이제 저희가 뭐 트럼프 정부 자체가 이 관세 자체를 이제 목적으로 뭔가 대하기보다는 네. 원하는 것들을 이끌기 위한 어떤 도구로서의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 네. 때문에 협상의 여지가 계속해서 열려 있다라는 점. 네.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에 대한 최악의 상황 이후로는 이 관세에 대한 어떤 그 부정적인 어떤 부분들이 누그러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보고 봤을 때는 뭐 이미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주가가 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들이 있지 않을까라고는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네. 그 섹터 중에서 이제 차량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방송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가 이제 자동차 쪽에 그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 많이 손해를 봤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느 정도 지금 손실이 온 건가요? 가장 지금 최고점 대비 어느 정도인지 네, 작년 잘 파악하고 계실 것 같아서요. 예, 작년 상반기 때 이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현대차가 거진 30만 원까지 주가가 갔다가요. 네. 지금은 뭐 20만 원 밑에서 거의 설명을 하고 있고 네. 뭐 이 관세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던 구간에서는 뭐 16, 17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네, 네. 고점에서 작년 상반기에 매수를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뭐 30% 이상 손해를 보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네. 근데 그 부품에 대한 관세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다고요? 부품 관련된 관세들의 경우는 네. 지금 그 USMCA 같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쪽에 무역 협정이 맺어져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분간 좀 무관세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네.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중국에서 부품을 가져오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뭐 다른 그렇죠. 국가들을 통해서 가져오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네. 부품에 대한 현지화를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시급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러니까요.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건 그래도 선진 시장이기 때문에 부품에 대한 현지화율이 그래도 아주 공임이 많이 들어가는 이제 가격이 좀 싸야 되는 부품들을 제외하고는 네, 대부분? 80% 이상은 현지화가 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적어도 캐나다나 멕시코까지의 바운더리 안에서는 네. 좀 어느 정도 현지화율이 올라 있다고 봤을 때 네.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완성차 자체에 대한 수출이 가장 큰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일단 그러면 이제 미국의 관세 정책이 어떻게 대응할 건지가 지금 관건인데 일단 그 현대차 같은 경우는 3월에 그 30조 넘는 네. 큰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 그 취임 100일 행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현대차 투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네. 보도가 나왔는데 그 어떻게 투자를 한다는 거죠, 현대차가요? 일단은 뭐 트럼프 1기 때 계획을 했었죠. 그때도 강한 투자를 요청했었던 상황이었었고 바이든 정부 취임한 이후에도 뭐 전동화 전환에 대한 요구들을 미국 시장 전체적으로 좀 하면서 네. 이때 이제 투자들이 집행이 됐고요. 그 결과물이 이제 작년 말 뭐 트럼프가 취임하는 시점하고 맞물리면서 미국의 신공장이 가동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부분들이 아까도 이제 언급드렸었던 전기차 전용 공장 30만 대
대짜리 공장에 네, 대한 네. 건들이고요. 여기에 이제 얹어서 50만 대까지 추가 증설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한 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아무래도 이제 철강제라든지 뭐 알루미늄에 대한 이제 관세들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안에서의 이제 철강 생산을 위한 제철소를 네. 루이지애나 주에다가 짓겠다라는 발표가 아마 금액 면에서는 가장 큰 아하. 포인트라고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뭐 세 번째는 뭐 최근에 가장 뭐 미래 성장에 대해서 화두가 되는 산업 부분들,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들이 이 금액 안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 지금 현대차 입장에서 실익을 따지면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카드를 사실 내어 보인 셈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뭐 네. 실익을 굳이 따지자면 단기적으로는 사실 좋다고 볼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자유무역 협정을 맺고 있었던 뭐 과거의 시대에 어떻게 보면 생산과 판매에 대한 분배가 최적점을 갖고 있었던 상태인데 이게 뭐 정치적인 이슈,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이 최적점이 깨졌다는 것만 봤을 때 저희는 사실 경제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더 큰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중복 투자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뭐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어떤 전략에서 저희들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장기적으로는 사실 코로나 이후 이런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자국보호주의라든지 이게 계속 추세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부분들이 컸거든요. 이런 지정학적인 이슈들, 그다음에 국가 간의 무역 장벽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공급망이 재편돼야 된다라는 필요성에 대해서 꾸준히 지금 논의가 되어 있었던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리스크를 좀 낮출 수 있는 방향의 투자라고 본다면 뭐 일부는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공급망이 저렴한 지역도 있을 거고요. 뭐 기술들이 고도화된 지역들이 있을 거고요. 다양한 측면에서 국가나 지역별로 저희들이 뭐 사업을 분리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봤을 때 이 네. 투자가 좀 적합하게 성과를 잘 낼 수 있다고 저희가 가정을 해야 실익이 있다고 평가를 해볼 수 있지 그렇긴 한데 않을까 투자자들 생각을 합니다. 입장에서는 일단 뭐 관세 부과에 대한 수익성 저하 부담은 좀 덜지만 재무적 부담은 늘어나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과연 내가 투자하는 것이 맞는 건가 이런 고민들을 하시게 될 것 같아서 여쭤봤거든요. 네. 주가는 사실 트럼프가 당선되고 관세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가정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들을 주가는 반영을 지금 하고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을 경감시키기 위해 뭐 좀 불가피한 투자들을 사실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그 피해를 좀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면 이제 그 안에서 지금 현재 주가 대비로는 좀 업사이드를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지금보다는 있습니다. 좀 긍정적이다 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현대차처럼 다른 이제 기업들도 다 같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네. 중소 자동차 부품 회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응할지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현대기아차가 해외에 진출을 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냥 혼자만 조립 공장을 지어서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일반적으로 공급망이 네. 동반 진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투자에 대한 계획을 하는 과정 속에서 뭐 이런 부품사들에 대한 동반 진출 논의들은 충분히 좀 되어 있는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관세의 영향이 좀 영구적으로 된다고 본다면 그 코로나 때 좀 생각해 보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완성차 업체들은 소비자들한테 가격을 통해서 전가할 수 있는 가격 협상력이 비교적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부품사는 아무래도 가불관계에 있어서 네, 네. 이런 그 가격에 대한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좀 낮기 때문에 이런 관세로 인한 어떤 마진 하락의 부담을 부품사에게도 일부 좀 전가시킨다라는 측면에서의 네. 단가 인하 압력에 대한 우려들이 좀 커질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뭐 소비자한테도 가격이 어쨌든 이제 전가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땐 가격이 높아지면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래도 네. 그러면 이제 수요가 감소하는 부분들 때문에 가동률이 저하되는 부담들도 또 부품사 입장에서는 좀 더 뼈아프게 가져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렇겠네요. 마지막으로는 원자재들에 대한 관세들, 뭐 예를 들어 철강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알루미늄 같은 관세들이나 아니면 물류 관련된 불안함들 때문에 운송비들이 또 올라간다고 저희들이 본다면 네. 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들을 또 사실 부품사들이 지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요 세 가지의 부정적인 이슈들이 정확하게 코로나 때 이 반도체 공급 차질 때문에 일어났었던 국면하고 상당히 좀 유사하거든요. 부품사들에 대한 마진이 생각보다는 좀 쉽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은 좀 갖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처럼 자동차 관세를 계속 25% 부과할 경우에 미국 자동차 판매는 어떻게 갈 거라고 보세요? 부정적이죠. 가격이 높아지면 저희가 뭐 수요 공급의 논리에 따라서 가격이 인상되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네. 저희도 이제 장기 시계열로 분석을 좀 해보면 네. 1% 가격이 올라갈 때 보통 한 0.9% 정도 수요가 줄어드는 효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뭐 속된 말로 3% 올리면 3% 수요가 빠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거의 가깝게. 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아까도 언급드렸듯이 65%가 현지 생산하고 35%를 수입한다고 말씀드렸으니 35%에 25% 관세를 때리면 8.75% 거의 99%의 손익 변동 요인이 생긴다고 네네.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것들을 그냥 저희가 페어하게 소비자들이 3분의 1 물고 누가 3분의 1이 완성차가 주체별로 물고 3분의 1이 부품사들이 그렇다면 문다고 좋겠으나. 만약에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네. 가격이 가격이 3% 올라가니 수요는 3% 줄어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부품사가 3% 감당을 할 경우에는 뭐 이 또한 부품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악화되는 요인들이 네. 있겠죠. 근데 완성차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차량을 판매할 때 권장 소비자가 대비 지금 현재 미국 기준으로는 7% 정도 할인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요거를 4% 할인한다고 하면 조정. 예, 그러면은 소비자한테까지 간접적으로 가격 인상을 통한 전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은 얘는 네, 코로나 때가 딱 정확하게 이랬거든요. 코로나 네. 때 공급망 차질을 이슈로 완성차가 가격 인상을 결국에는 소비자들한테 했죠. 이게 직접적인 가격 인상도 있지만 이제 풀옵션 그 높은 가격대 같은 차지만 네. 높은 가격대 차량을 중심으로 이제 소화를 시켰던 부분들 뭐 이런 직간접적인 가격 인상이 관세가 작동되는 구간에서는 충분히 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뭐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은 제일 좋은 거는 자동차 관세율이 이제 낮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협상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지금 협상 어느 정도까지 지금 얘기가 오가고 있는지 잠깐 정리해 주신다면요. 일단은 사실 이제 시점이나 네. 수준을 예측하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간 이제 트럼프의 입에 의해서 뭐 이런 정책들이 결정됐었던 사항들을 보신다면 네. 뭐 저희가 현대차도 일찌감치 그 투자에 대한 카드를 꺼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회신은 되게 늦게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 시점이라든가 사실 이제 수준을 특정하지 못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저도 이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2026년에 이제 중간 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고 또 북중미 월드컵 또 저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이나 외교적으로 뭔가 좀 풀어나가야 될 니즈들은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좀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고려도 맞습니다. 있겠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게 일자리 창출이고 투자를 유치하는 거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거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관세를 높인 채 이것들을 영구적으로 가져가는 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의 시간은 좀 급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희들은 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고 네. 때문에 더 강한 의견을 가지고 이제 상대방 국가들이라든지 기업들에게 좀 피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네. 이 협상에 대한 결과를 좀 빠르게 도출하는 방향으로 좀 가지 않겠냐 정도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이슈라든가 이런 거 이벤트를 좀 보고 가면 좋을지 또 투자 전략은 장단기로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끝으로 좀 짚어주세요. 사실은 지금 현재 주가를 짓누르고 있는 가장 큰 변수는 아무래도 관세에 대한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 관세 리스크에 대한 해소가 주가에는 가장 좀 중요한 변수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차치하고 봤을 때 미래 성장에 있어서 좀 중요하게 생각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은 저희들은 뭐 로보틱스라든지 자율주행 뭐 전기차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이제 부분들에 대한 뭐 뉴스들이라든지 어떤 전략들의 변화들이 주가에는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주식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자동차는 사지도 팔지도 않는 약간 연옥과 같은 곳에 있다고 생각을 연옥이요? 하고 예. 왜냐하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미 받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주가가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팔기 어려우실 거고요. 반대로 이제 갖고 있지 않으신 분들 입장에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지금 선제적으로 굳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될까? 예, 네.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라는 걸 사는 사람들이나 파는 사람이 있어요. 움직임이라는 게 있는 건데 지금은 이제 부정적인 이슈 해소 전까지는 뭐 이런 흐름들이 당분간은 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이 트럼프 당선 이후의 주가 패턴들을 보면 주가가 올랐을 때 나는 그때 들어가겠다라는 게 이 실제로는 잘 워킹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오를 수 있겠지만 추세적으로 주가가 방향성을 갖기 위해선 이 트럼프의 발언 자체가 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네. 지금까지는 이게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투자자분들을 만나 뵙고 추천을 드릴 때는 낮은 수준에서 나눠서 가져가되 네. 이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올랐을 땐 일부 차익 실현을 하시고 네. 방향성을 도모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게 저는 맞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현실적인 조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대차증권의 장문수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시 40분입니다. 네, 책에서 경제 보는 눈을 키우고 투자 얘기를 찾는 경제 읽기 순서입니다. 현직 경제부 기자가 세계적 부자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철학과 방법론을 쓴 책이라고 하네요. 부자들의 자녀 교육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센터장입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현직 경제부 기자인데 예, 우리나라 기자가 아니죠? 우리나라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기자예요? 예. 그렇군요. 예, 한일간지의 경제부 기자입니다. 아, 네. 예. 이 책은 제가 이제 5월 달이라 준비를 했었어요. 5월 달에 여러분들 같이 읽어봤으면 해서 나온 지는 꽤 된 책인데 네. 그 부자 가정의 달 맞아요. 가정의 달 맞아서 예. 또 요즘 MZ 부모 세대 분들은 증권 계좌도 많이 만들어주고 금융 경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굉장히 어렸을 예, 때부터 예, 신경을 그쵸. 쓰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데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그전에는 돈 얘기하는 거를 거의 금기시하다시피 했잖아요. 네가 지금 공부해야 될 때지 뭐 돈 생각하냐고. 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예. 이 책에는 그 세계적인 부자가 됐거나 아니면 이제 부자 집안이죠. 그 집안들의 경제 교육을 다룬 책인데 네. 한 대략 10명 이상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뭐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지금 메타 창업자죠. 옛날에 페이스북, 록펠러 집안, 폴 게티. 그 70년대 미국 최고의 부자였던 폴 석유왕, 게티. 예, 석유왕이죠. 네. 네. 잘 아시는 워렌 버핏, 예. 그다음에 이제 한때는 최고의 CEO였는데 은퇴하고 나서 굉장히 좀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제너럴 일렉트릭의 잭 웰치 얘기도 나오고요. 샘 월튼 월마트 창업자죠. 그다음에 아시아 최고의 부자, 최대 부자 리카싱 홍콩에, 그다음에 한국에 이제 그 삼성과 이건희 집안, 그다음에 조앤 롤링 그 해리포터 네. 시리즈를 썼던 이런 사람들의 자녀 교육법을 소개하고요. 저자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자가 되기 위한 기초 체력을 어떻게 기르고 그 부모로부터 노하우를 어떻게 배우고 그런 것들을 또 자녀들에게 어떻게 물려줬는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저자가 앞부분에 이제 부자의 공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건 특히 다 아실 만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부자의 공식이 주는 것은 딱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첫 번째, 수입을 늘리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부모 도움 없이 스스로 돈을 버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고. 두 번째가 당연히 이제 지출입니다. 네. 절약하는 습관. 그러니까 낭비하지 말라 뭐 그다음에 너무 아껴 쓰지 말라 뭐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절약의 가치가 약간 자제력에 관한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세 번째로는 돈을 관리하고 쓰는 방법인데 돈을 관리하는 방법도 가르치지만 쓰는 방법에서 기부를 좀 많이 시킨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뭐 어떤 단체 같은 데서 자료 같은 거 받으면 단돈 하루에 10,000원이면 몇 명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 이것이 사실 돈의 가치거든요. 네. 이런 가치를 네. 알려주기 위해서 기부도 가르쳐주는 즉 돈을 관리하고 쓰는 방법 이 세 가지를 이제 저자는 부자의 공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 그 인물들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그 중에서 제일 젊은 부자 하면은 누굴까요? 예. 마크 저커버그일까요? 예. 네. 그러니까 가장 빨리 부자가 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게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점 부자가 되는 속도가 빨라져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부자가 된 속도보다 네. 그 페이스북을 창업한 현재 메타의 창업자인 그 저커버그가 부자 속도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네. 최근에 21세기의 젊은 부자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제 이 사람의 아버지가 그 방송에 출연해서 질문을 받습니다. 도대체 아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세계적인 기업가가 됐냐. 네. 그러니까 저커버거의 질문을 받았다고요? 예, 아버지죠. 아. 아버지는 치과 의사였고 엄마는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네. 유대인 집안이에요. 당연히 공부 잘하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의사를 그만둔 인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교육열을 보여주는 집안인데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새로운 변화에 자극을 많이 주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 부모가.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얼리 어답터였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들이 그러니까 일남 삼녀죠. 그러니까 이제 일남 삼녀의 아이들이 그 저커버그를 포함해서 아버지의 치과 병원 사무실에서 운영을 하는데 아버지가 컴퓨터 같은 거를 일찍 도입을 했어요. 네. 관리에. 그런 것들을 두게 했었고 두 번째 이제 그 저커버거 부부가 아버지 저커버거 부부가 이제 얘기한 건데 자녀들에게 일찍 인생의 어느 한 방향을 강요하거나 그 방향으로 조종해 나가서는 안 된다. 뭐 예를 들면 우리 이제 뭐 초등학교 때부터 너는 의대를 가야 돼. 이런 식으로 인생의 방향이나 방향을 정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부모가 조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부모가 네.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그런 자극을 주고 아이들의 장점을 뭔지 찾아내서 거기에 그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네. 아이의 창의성을 높이는 길이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공립학교를 보내다가 저커버거를 수학과 과학을 잘해가지고 이제 사립학교 보냅니다. 뭐 돈이 많이 들긴 하지만 그래서 네. 뭐냐면 두 번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부모가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아이의 장점을 부모 관찰자 입장에서 바라보고 네. 그 저커버그가 수학과 과학에 재능이 있는 것을 알고 그쪽으로 이제 학교도 알아봐주고 이렇게 바꾼 거죠. 처음부터 그냥 명문 사립학교를 가 이게 아니죠. 처음에 그냥 공립학교를 보냈었고. 네. 예. 그만큼 아이들을 이제 관찰하는 시간이 많아야 되고 관심을 예. 많이 가졌다는 얘기일 텐데 의사라는 전문직을 그만두고 어머니가 예. 자녀 교육에 전념했다는 게 사실 좀 굉장히 열과 성을 다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이제 뭐 네. 옛날이기도 하지만 유대인 특유의 이제 그 교육이 높죠. 교육열이 굉장히. 교육열이요. 네. 세계 최고의 부자는 누굴까? 아니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부자는 누굴까라는 예.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예. 누굽니까? 약간 그 논란이 있는데 존 디 록펠러가 아직까지도 부자고 최근에 이거를 좀 앞섰다라는 얘기 보도도 나와요. 누가 앞서요? 테슬라죠. 아, 네. 네. 테슬라 주가가 엄청 올랐으니까. 어쨌든 예. 인플레이션 이런 걸 다 생각하면 정말 그 록펠러. 그렇죠. 록펠러 한 집안으로 보게 되면 네. 가장 큰 부자고 이렇게 부를 몇 대째 세습해서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평판을 잃지 않고. 근데 사실 뭐 부자가 많이도 3대는 간다 그쵸. 이런 말도 있지만 부를 지켜서 예. 부모만큼 부를 지키고 더 늘린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흥청망청 써버리기도 비교를 해보면 이 네. 당시에 이제 그 록펠러 시대가 활동했던 시대를 강도 귀족 시대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네. 기업가들이 이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제 부를 축적했던 시기인데 그 당시에 어찌 보면 록펠러보다도 더 많은 부자라고 평가받을 수 있었던 인물이 벤더벨트예요. 이 벤더벨트 대학 유명하죠. 네, 네. 그분 돈으로 만든 건데 그 집안은 부자가 없어요. 근데 존 디 록펠러 집안은 비슷한 시기지만 지금도 부를 세습하고 있는데 네. 그 가장 중요한 게 이 집안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용돈 기입장 검사입니다. 용돈 검사. 네. 그러니까 록펠러 2세죠. 이 사람도 자기 아버지한테 배운 거죠. 존 디 록펠러가 1세고 네. 그다음에 2세 아들이죠. 아들. 매주 토요일이면 이 2세도 자기 아버지처럼 토요일이면 자녀들을 그 집으로 불러 모아가지고 용돈 기입장, 용돈 작성을 검사를 합니다. 네. 분위기도 굉장히 엄숙했고 가이드라인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3분의 1은 개인적인 용도로 쓸 수 있고 3분의 1은 반드시 저축해야 되고 3분의 1은 기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이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으면 5센트의 벌금, 용돈이 깎이고요. 네. 이것을 지키면 상위로 5센트를 추가해서 더 지급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록펠러가의 굉장히 유명한 건데 시기는 언제부터 하냐면 7살 전후로 아이들한테 시작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1대 부자부터 2대 부자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집안이 가지고 있는 이 돈에 관한 철학 중에 하나가 이런 개념으로 표현되거든요. 재산이라는 것은 성실하게 관리하라고 신이 잠시 맡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게
인간의 도리다. 우리의 이제 과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네. 이 록펠러 집안이 또 그 일대 록펠러가 아주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돈을 대하는 태도, 청지기 정신 같은 거. 네. 두 번째가 이제 그 방법론으로서 용돈 교육. 최근에 뭐 한국은행 같은 데서도 용돈 기입장을 앱으로 네.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네. 같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세계 최대 할인점이잖아요. 월마트의 네. 창업자 샘 월튼의 자녀 교육도 굉장히 엄격한 것으로 유명한 그렇죠. 거로 알려졌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네. 소개 잠깐 좀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절약의 가치. 네. 두 번째는 특권 의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 부자가. 그러니까 이제 샘 월튼이 자녀들에게 가르친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부자라는 특권 의식을 가지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샘 월튼이 이미 유통을 부자가 됐는데 그 네. 부자의 아이들이 무조건 가게에 나와서 의무적으로 일을 해야 되고 네. 전원에다 신문 배달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 예. 배달까지. 예, 물론 이제 손자 때 넘어가면 이제 그게 없어졌겠지만 네. 샘 월튼이 자기가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 아들들은 신문 배달을 딸도 마찬가지로 가게에서 일해야 되고 네. 신문 배달을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특권 의식 네. 가져서는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첫째 아들이 이제 월마트의 나중에 회장인데 직접 경영을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사회 의장을 맡아서 최고 경영진들을 이제 관리 감독하는 이런 네. 역할을 하는데 사무실이 한 3m 정도밖에 안 됐어요 평당 이렇게. 아, 그러니까 가로 이제- 세로 3m. 예, 네. 그러니까 아, 이제- 작네요. 예, 그러니까 예. 뭐냐면은 그 아버지가 이제 절대 필요 없는 곳에는 돈을 써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절약 그렇게 낭비하지 않고 네. 그다음에 부자라는 특권 의식을 가지고 누리려고 하지 마라 삶을. 그러니까 자기가 더 자서전에 그런 얘기를 하죠. 만약에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그런 삶을 살면 내가 저승에서 쫓아오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자서전에서 한 얘기도 나옵니다. 네. 예. 대부분 대를 이어서 부자인 집안들이 예. 여기 소개가 된 것 같은데, 근데 요즘 보면은 굉장히 자신의 재능을 통해서 그렇죠.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하는 경우도 있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는 없나요? 여기서는 소개하는 게 이제 인세로 네. 역사상 가장 큰 부자가 된 인물이죠. 아까 말씀하신 조앤 롤링. 예, 해리포터 시리즈.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여성이 그 스페인에 갔다가 어떤 남성과 만나가지고 그 헤어지죠. 싱글맘이 되죠. 싱글맘이 돼서 영국에 돌아와서 이제 정부 보조금으로 살던 여성이었는데 이제 그 1997년에 드디어 1편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이 나오고 네. 2016년까지 데이트하니까 그때까지 5억 건 팔았으니까 그때까지 1조 원을 벌었어요 인세로. 네.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들 부모가 이제 뭐 조앤 롤링은 이제 젊어서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 보조금도 받았던 부모님들은 가난하진 않았고요. 군인 출신이셨다고 그러고 중산층이었는데 네, 네. 그 부모들은 대학은 나온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특히 이 집안은 책, 독서. 아,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어 주셨나 봐요. 예, 조앤 롤링이 이제 특히 이제 엄마가 그 영국의 고전 아동 문학을 많이 읽게 했고 네. 그다음에 조앤 롤링이 원래 불어 전공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해리포터 책 보면 그 또 불어를 아시는 분들은 네. 불어 표현이 많이 나온다고 네, 얘기를 네. 해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어, 또 불어 네. 프랑스 했고 이 어머니도 굉장히 의지가 강한 사람이어가지고 뭐 다발성 경화증으로 돌아가시면서도 그 시점까지도 네. 봉사 활동을 계속했었고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제 이 독서와 어떤 이 봉사 정신 같은 거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조앤 롤링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부자들의 자녀 교육의 그 부제가 부모의 오늘이 아이의 미래를 만든다. 예. 이렇게 확 와닿았는데 어렵죠. 조앤 롤링을 만든 것도 어떻게 보면 부모였을 수도 있다 예,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예. 드네요. 자, 우리가 자녀 교육에서 참고해야 할 만한 그런 내용이 있으면 끝으로 조금 더 정리해 한 주세요. 네 가지 책에서. 정도인데 이게 네. 굳이 꼭 자녀 교육뿐만 아니라 본인한테도 좀 해당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네. 독서 습관. 네. 그러니까 부모들이 다 독서를 많이 했고 자식들에게도 굉장히 독서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했던 인물들입니다. 네. 뭐 빌 게이츠의 얘기가 되게 유명하죠. 나는 내 아이들에게 당연히 컴퓨터를 사줄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책을 사줄 것이다. 네. 그다음에 이제 자기 절약하는 습관. 그러니까 특히 용돈 교육 같은 거를 통해서 스스로 자제하는 훈련들을 부모가 이제 목적식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가 돈에 취해서 어떤 특권 의식을 갖게 될까봐.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좋은 걸 많이 사주고 하다 당연하죠.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당연한 줄 알고 예. 네. 그런 사실 그렇게 그런 사람도 꽤 있거든요. 네, 삶을 그르치는 경우도 예. 있더라고요. 예, 세 번째 그 노동 윤리의 중요성. 이게 뭐 꼭 어려운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네. 자기 직업을 갖고
건전하게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왜 삶에서 중요한가. 네. 그다음에 이제 독립심. 그러니까 이 돈이나 부모에게 의존적인 삶이 아니라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어려서부터 부모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예. 얼마 전에 제가 샤킬 오닐 네. 그 농구 선수 있잖아요. NBA. 이 사람이 엄청난 부자예요. 1조 원이고 대단한 사업가거든요. 네. 네, 인터뷰 나왔는데 너희들이 내 돈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자격을 갖춰라. 자녀들한테. 네. 아. 그래서 너희들이 그 공부를 하든 아니면 사업의 아이디어를 나한테 프레젠테이션 해가지고 네. 내 돈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라. 네.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죠. 알겠습니다. 부자들의 자녀 교육 방영철 기자가 쓴 책 오늘 함께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미래에셋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권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전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